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이제 공기업 시험 대비해서 경영학 객관식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이론 정리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에서 일정 부분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가장 핵심되는 파트들을 조금 간략하게 이론 정리를 하고 다양한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관련 여타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숙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험,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뭐 문제라든지 보기 지문 같은 것들이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각 지문들을 같이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시험 공부의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시간 이제 들어갈 텐데 첫 시간에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맨 처음으로 해야 될 파트가 이제 경영 환경 파트예요. 경영 환경, 기업 통합, 그 다음에 국제 경영, 경영 이론의 발전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해 있는 경영 환경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배경을 토대로 해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경영학이란 집안의 족보를 일단 배우시는 게 경영이론의 발전 과정이에요. 특히 경영이론의 발전 과정은 모든 다른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파트들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첫 시간으로서 경영 환경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이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업들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세계화죠. 세계화란 측면 속에서 세계화를 우리가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개방과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확대. 이 시장의 확대는 많은 경쟁 기업들이 출몰하겠죠. 그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쟁이 증가하는 환경에 기업들은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겠죠.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환경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의 불확실성이 곧 기업의 리스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No risk, no return.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곧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듯이 리스크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고로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같은 걸 형태로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게 재무적 관점이죠. 근데 이 리스크에는 우리가 크게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A, B, C, D, E 이렇게 5가지로 분산 투자를 해놨다고 했는데 이런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위험일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항목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항목에만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반대로 체계적 위험은 이 모든 우리의 노력들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위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는 수용하든가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우리가 특정한 파트에다가만 영향을 주는 위험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인 해지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영 환경이라고 본다면 이 체계적 위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 환경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기업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 세탁기에다가 뭐 추가 관세를 물린다든가 반덤핑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트럼프 가갖고 트럼프 멱살을 딱 잡은 다음에 당신 이런 짓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없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죠? 우리 경제에 가장 심각한 그 지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의 인구 분산시킨다, 뭐 인구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정책을 쓸 수는 없다고요. 일정 부분 노력은 하겠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걸 회피하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체계적 위험에 속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과업 환경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과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 그 다음에 우리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우리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을 생존시킬 것인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환경이라는 기본적인 분석 아래서 전략이라는 게 도출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스타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거냐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그러한 기본 틀 속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인풋이 들어가면 그거에 따른 내부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후에 아웃풋이라는 게 나와질 거예요. 그럼 이러한 아웃풋을 얼마나 잘 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활동이라는 게 따라와주고 이게 하나의 기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업 시스템인데 그러면 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요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가느냐 이게 경영학의 기본 지도 원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최대 효과,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경영학에서는 똑같아요. 최대 효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가는데 비용이란 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근데 비부가가치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영할 것인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드백이라는 걸 통해서 항상 이거에 대한 조정과 통제라는 게 따라와 주는 게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앙리 페올이라는 초창기 경영학자는 경영의 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PODC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P는 모든 거는 환경 분석 아래서 아까 제가 환경 분석 아래서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 그랬죠. 이런 전략적인 그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디렉팅, 명령이 떨어지고 그거를 C가 두 개입니다. 조정과
통제의 과정이에요. 코오디네이팅하고 컨트롤링하는 이러한 작업이 경영학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게 경영학의 지도 원리로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경영학의 지도 원리라는 저런 측면에 딱 보셨을 때 지문상에서 약간 헷갈린 부분이 나오시면 바른 거를 찾는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경영의 지도 원리를 알고선 여러분들이 문제에 이제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때 이게 소유와 그 다음에 경영의 분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경제학의 시조를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고 하죠. 아담 스미스가 분업의 원리를 만들어낼 때 아담 스미스는 공리주의 철학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철학자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등장을 했지만 실제 거기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공물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했었고 그 악법이라는 게 도시가게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거에 대항하면서 반공물법 조직, 안티콘로우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업의 원리 속에서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 중심이에요. 소유 중심. 그래서 내가 구멍가게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결정적인 얘기가 세이의 법칙이 존재하는 시절이에요.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만들면 팔린다는 얘기예요. 만들면 팔린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경쟁이라는 게 치열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뭘 단행하냐? 규모를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규모를. 그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를 키우려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식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기업들이 쫙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간의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 시기에는 소유자 중심의 기업이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걸 나 혼자 관리 못하니까 고용경영체제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용경영자들이. 근데 얘네들 간의 경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쟁이라는 게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 애들이 더 규모를 키우려고 하겠죠. 그럼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주식의 분산과 전문 능력의 필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구멍가게 운영하던 사람이 엄청난 대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소유 형태로 움직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인 경영 부분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하나 노출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돈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되어 있고 전문가지만 고용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내 임기라는 게 보장은 될 거예요. 보장은 되지만 임기 속에서의 무사한 일. 내가 내 임기 중에는 아무 일도 없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감한 투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인 문제. 이 대리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과 그 다음에 고용 전문가, 그러니까 소액 주주라든지 그런 분들과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 내지는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주주 내지는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주주나 채권자들은 이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감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는 아유, 나 이상한 짓 안 하고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확증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용은 경영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목적과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관리 비용, 쓸데없는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자녀 손실적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녀 손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 경영의 목적, 여러분들. 기업 경영의 목적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업 경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어디서 평가 내려져요? 기업의 가치는 시장의 주가에 의해서 평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될 테고, 이런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의 증가는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주주의 부의 증대는 결국에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뭐가 들어와요? 지속 가능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의 목적은 80년대 이전까지는 뭐 단순한 이윤 극대화적 관점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속 가능성, 영속성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사회적 이미지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도 여기서 일단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가들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먼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기업가 정신은 슌페터런 학자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기존의 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는 활동,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 이 혁신의 과정은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과정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불확실성이라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형태의 리스크가 존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성 아래서도 혁신을 감행하는 정신, 이게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서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보상, 즉 이윤을 챙겨가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가 정신이고요. 그럼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은 뭐다? 이 혁신적 사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창조적 파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애니콜 신화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걸 창조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었다. 그럼 결국에 갤럭시라는 게 없어졌을 테고, 그러면은 결국에 모토로라나 노키아 꼴이 나는 거예요. 기존의 영광도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학습, 이완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폐기학습이 전제가 되고 영광에 사로잡혀서 우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폐기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걸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혁신적 활동. 이게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영자들을 위계에 따라서,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을 위계에 따라서 본다면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하위 일선 경영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고 경영층을 우리가 용어적 측면에서 본다면 제너럴 매니저, 전반 관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 하위 경영층을 직능 경영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수탁 경영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탁 경영층은 이런 전방 경영자 위에 있는 최고 수준의 경영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얘네들을 주로 이사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사회 정도로. 이 수탁 경영층은 주주들로부터 수탁받은 거예요. 권한을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수탁 경영층이에요. 그럼 이 이사회에서 뭐 전무, 상무, 사장 이런 사람들을 뽑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 경영층이에요. 전반 경영층. 그래서 총체적인 경영을 하는 애들이고 관리,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수탁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회이사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사회이사제도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기업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하는 속에서 그러면 각각 경영자들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위계에 따른 경영자의 역할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일선 경영층으로 놓고 그거를 카츠라는 학자가 그 각각의 역할을 경영진들의 역할의 세 가지는 개념 전달 능력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관계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업무적 능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 능력을 관계적 능력이라고 하셔도 되고 기술적 능력을 업무적 능력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최고 경영층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다? 이 최고 경영층은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방향성을.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전달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 전달 능력이. 그러면 이러한 방향성을 밑에 실질적인 업무진들에까지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중간 경영층이에요. 그래서 중간 경영층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나 인간적 능력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하위 경영층, 일선 경영층이 되죠. 걔네들은 업무적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인간적 관계적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최고 경영층은 더 큰 개념 전달 능력. 우리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아프시기 전에 한창 뭐 경영 일선에서 움직이실 때 보면 항상 1번 가서 전략 구상회의 하고 오신 다음에 딱 한마디 하죠. 위기다. 딱 그러고 끝나시잖아요. 그럼 그 밑에 애들이 그 다음부터 관계적인 걸 설정해 가면서 방법론을 짜주는 거예요. 방법론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를 엔소프라는 학자는 최고 경영층들의 의사결정을 전략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중간 경영층들의 의사결정을 관리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일선 경영층, 하위 경영층들의 업무를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몬이라는 학자는 이런 최고 경영층의 의사결정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이고 이거는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정형화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조직이라는 시스템에서의 업무가 나타나준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주 포괄적이면서 잘된 개념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민츠버그는 이러한 경영자들의 역할을 또다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적 역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건 제목 그대로 느끼세요. 저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 대인적 역할이 대변인 역할이 아니라 정보적 역할이 대변인 역할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 주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회사의 입장을 표명해 주는 사람이니까 정보 전달적 측면에서 대변인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적 역할인 소비자가 들어가죠. 잭 윌치라고 하는 지의 회장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는 회장으로 부임하는 기간 동안, 재임하는 기간 동안 내 일과의 75%를 우수인재를 확보, 선발하는 과정에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수인재를 확보해서 우리 회사에 조직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해주는 게 대인적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적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우리 회사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구성원 간의 협상을 하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이다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혁신적 의사결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제목 그대로 느끼시면 뉘앙스가 좀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경영자의 역할을 우리가 봤다면 경영자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항상 법적, 윤리적 책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영자의 책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한다면 경영자의 1차적 책임은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임금을 주죠. 임금을. 그리고 가계는 그 임금을 통해서 기업이 만든 제품을 돈을 지불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경제순환이죠. 미시적 경제순환 과정이에요, 저게. 그러면 이 기업이 잘 운영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가계 소득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이고 후계자를 양성하고 해가면서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혁신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 이거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1차적 책임은 기업 자체를 정상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활동이 기업가 경영자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 책임은 우리가 대외적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기업의 경영 활동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다양한 이해 집단과의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뭐 조직 내에서 종업원들 내지는 노조와의 관계, 주주들하고의 관계, 소비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조정 작업, 이해의 조정,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고 이제 간접적 책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회 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사회 환원하는 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걸 강제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은 사회 속에서 속해 있고 그 사회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은 돈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뱉어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 내가 벌은 돈은 사회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참고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창조적 자본주의의 근간은 이거예요. 실적으로 사회가 점차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층 구조가. 근데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의 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직까지 97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빌 게이츠의 부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위 계층들이 너무 많으면 그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회 속에서 번 돈을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줌으로써 요 밑에 계층들이 위로 올라오고 그 속에서의 탄탄한
중산층들이 형성됐을 때 이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얘네가 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도 올라올 수 있는 투명한 사회.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적 자본주의의 개념이에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실질적으로 무조건 환원시켜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자본주의적 논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위로 올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벌은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죠. 그런 식의 올라올 수 있는 기회의 균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 발전의 기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딱 이제 그러한 기본적 개념 아래서 활동하는 사람들 아래서 경영 환경을 보시면, 이건 아까 우리가 일정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 간접 환경, 이게 뭐예요? 간접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체계적 위험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수용하든가 이거를 영향력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직접 환경이 우리가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아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환경은 내부 환경, 과업 환경 이런 것들이 합쳐진 개념이 되는데, 경영자의 통제나 협상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 환경, 일반 환경인데 이거는 경영자의 통제나 협상이 불가능하고 수용하든가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업을 관리하는 방식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리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업을 관리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균형 성과표, 케플란과 노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균형 성과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뭐다? 장기적 관점. 그 다음에 여기가 단기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결과지향적인 관점이라면 여기는 과정지향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통한 객관적 관점이라면 여기는 일정 부분 주관적, 경영적 판단 이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들 비전과 전략이라는 게 환경 분석 아래 나왔을 거예요. 환경 분석 아래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어떠한 단기적인 성과를 냈는지 재무적 흐름을 파악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앞으로의 우리와 학습과 혁신 내지는 학습과 성장 관점,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 관점, 이 네 가지가 맞물려서 조직을 평가 내리고 관리해줘야 된다. 이게 케플란과 노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BSC, 균형 성과표의 과정이에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가 지식 조직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회사의 수준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지식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와 같은 팩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팩트들을 다 수집하겠죠.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팩트들을 다 수집해서 우리 회사에 축적시켜 놓은 게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뽑아내는 게 정보, 즉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럼 인포메이션, 정보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그게 축적되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형성될 거예요. 근데 이 지식에는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암묵지와 형식지라고 하는 지식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형식지는 글이나 언어로 표현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묵지는 내 몸에, 나한테, 내 두뇌에 내재되어 있는 나만의 기술, 나만의 지식, 이건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게 더 고차원적 지식이에요? 매뉴얼대로 핸드백 찍어내는 것보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명품이 더 값어치 있는 거죠. 암묵지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나카라는 학자는 지식순환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하면서 SECI 모델이라는 거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S,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과정이죠. 암묵지가 암묵지로 누군가에게 전수되는 과정이에요. 그 누군가에게 이 암묵지가 공동으로 활용되고 전수되면 이 암묵지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에게 전수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형식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연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출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형식지가 돼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야 나는 A 파트 봤어, 난 B 파트 봤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게 형식지로 하나로 묶어지는 조합화, 종합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 형식지를 나가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꺼화 시키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겠죠. 그게 내재화, 내면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재화, 내면화의 과정. 여기 여러분들 from to 잘 보세요. from to 사회화는 뭐다? 암묵지가 암묵지로, 외면화는 암묵지가 형식지로, 그 다음에 종합화 또는 조합화는 형식지가 형식지로, 그 다음에 내면화는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화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직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면 조직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조직의 능력 수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확산되겠죠. 이걸 실리콘밸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Chief Knowledge Officer, CKO라는 직급을 부여까지 하고 있는 게 현대 첨단 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학과의 지식순환 프로세스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영, 일반적, 환경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을 봤으면 분석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BSC라든지 이런 논학과의 지식순환 프로세스, SECI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전략적 접근을, 전략적 수립을 해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어떠한 기업이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생산 원가도 감소했으니까 효율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효율성은 증가한 거죠. 효율성은 증가했는데 이런 빌어먹을 현상이 벌어졌죠. 효율적으로 했는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효율적이었지만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진 거죠.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이.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핵심 뭐예요? 딱 머릿속에서 먼저 혁신이라는 게 떠오르셔야 돼요. 혁신. 그러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종업원들이 이를 실현하려는 욕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이루어내려는 성취 동기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창의성과 혁신,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업가 정신이고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거지만 이거는 기업가의 멘탈적인 스피치보다는 뭐라고 봐야 돼요? 매니저로서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같은 거예요.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터 드러커가 기업의 목적이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시한 것들이 있는데,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는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에 새로운 물품, 새로운 신기술을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들, 소비자들, 국민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고객 가치 증대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객 가치 증대라고 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 뭐 이익 극대화, 효율성, 고임금의 실현 중요한 얘기지만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기업 목적은 고객 가치 증대와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 같은 걸 상당히 강조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힌트.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 파트를 공부할 때 마케팅의 목적은 뭐예요? 고객 가치 증대. 고객 가치 증대 무조건.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수탁 경영층이다. 그럼 수탁 경영층은 뭐예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작업 경영층, 일선 경영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이 결정한 목표를 집행하는 경영층, 이거는 중간 내지는 일선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 내지는 직능 경영층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 등을 결정하는 애들이 뭐예요? 주주들로부터 위탁받은 이사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 그 다음에 생산, 마케팅 등 기업의 특정한 부분만을 활동하는 직능 경영자, 이게 부문 직능 경영자가 되는 거죠. 부분 직능 경영자. 그 다음에 7번. 엔소프는 의사결정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일선 경영층에 대해서 엔소프는 어떻게? 전략적 의사결정을, 관리적 의사결정을, 그 다음에 업무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전략적 의사결정이어야 되겠죠. 그럼 봅시다. 전문적, 전략적 의사결정이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 답은 뭐 2번이 나왔네요. 전략적 의사결정.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겠네. 이거를 구체화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화하는 활동은 아니니까 여기서 전략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요거를 채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는 행동은 최고 경영층에서는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라면 요 중간 경영층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2번으로 바로 찍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환경 변화에 기업에 적응시키는 문제.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의 제자원의 변화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의사결정한다. 보세요. 최고 경영층 방향성 제시라면 중간 경영층 방법론이에요. 그 다음에 일선 경영층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갈 것인가를 하는 애들이 일선 경영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전략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위 경영층이 주로 행하는 것으로 일상적이고 구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뭐예요? 정형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죠. 매뉴얼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비정형적 의사결정에서 정형적 의사결정으로 가는 과정에 시스템화라는 게 나타나죠. 그 시스템화 되는 거는 매뉴얼화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와 소유 경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이의 법칙이 시작됐어요. 세이의 법칙이 만들면 팔려요. 시장에 다 나와요. 소유 중심으로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 다 팔리니까 경쟁이라는 게 시작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서 주식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혼자 관리 못하죠. 여전히 내 중심이지만 일정 부분 고용 경영층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남은 얘네들 간의 경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더 큰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이 더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을 분할 내지는 분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 경영기법이라든지 금융기법들이 등장하니까 기존에 구멍가게 하던 애가 관리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주주 형태의 소유자로 남고 누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진행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유 경영자는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벌 오너들이 감옥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근데 소유 경영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 아래서 가니까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에 비해 소유 경영자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대죠. 소유주들보다는 전문 경영인들이 자기 임기나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에 빠지기도 하고 단기적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는, 회사의 장기 미래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거? 자녀 손실을 발생시키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에 비해서 소유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새는 후계자 양성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떨어지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사장 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 경영자는 전문 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리더십, 내가 갖고 있으니까 오너십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 CSR에 대한 설명인데 1차적인 책임이 뭐예요? 본질적인 책임, 기업의 유지와 발전. 이게 1차적 책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계자 양성, 이것도 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1차적 책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주주 부에 대한 극대화,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거는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겠죠. 이게 2차적 책임이고, 그 다음에 3차적 책임은 뭐죠, 여러분들? 사회 발전의 기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사회적 책임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주주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돼요. 3번으로. 그 다음에 11번 문제. 대리인 비용은 대리 문제의 방지 수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리인 비용은 경영자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나 일 잘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 무슨 비용? 확증 비용.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보는 무슨 비용? 감시 비용. 요 두 개와 같은 쓸데없는 거 잔여 손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보상 손실이에요. 보상 손실. 보상 손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사회이사제도. 요게 상당히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회이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회이사제도는 대학 교수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이사제도입니다. 사회이사제도. 그리고 사회이사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도 선임된다. 대주주가 되면은 전횡이 되겠죠. 요게 선임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사회이사는 비상근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상근 이사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사회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비상근 이사를 말하지만 상근 이사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맞는 얘기고 대학 교수, 변호사, 퇴직 공무원 등의 각 계층의 전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전문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는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대주주의 전횡이 그냥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이 사회이사제도고 이 사회이사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연결지어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 뭘까요, 여러분들? M&A 제도 활성화.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M&A 제도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죠. 그럼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게 다 등장해 줘야 그거를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사회이사제도의 강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사회이사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제도가 강화돼서 이 사람들이 뭐 분식회계나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경영 규제 완화. 규제 완화는 시장 논리의 활성화에서 필요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서 규제가 완화되면 투명해지지 못할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알아보는 것과 관련이 없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건 쉽죠? 집중 투표제. 이건 노조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적 측면입니다. BSC 네 가지 성과 측정 관점 봅시다. BSC 하면 캐플란과 노튼이라는 학자 이름이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캐플란과 노튼이 비전과 회사의 전략이라는 거를 코어에 두고 단기적이면서 객관적 관점인 재무적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고객 관점,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 이게 BSC. 그러면 18번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 공급자 관점이라는 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재무와 비재무, 장기와 단기, 결과와 과정. 이쪽은 뭐예요? 비재무적이면서 장기적이면서 과정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재무적 관점은 뭐예요? 재무적 관점, 말 그대로 재무적 관점이면서 단기적이면서 결과지향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 성과평가 방법이라는 게 BSC 평가법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이 행위기준공과법이라고 하는 건 마스라고 하는 거고, 사람의 행동을
중요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평정척도법이라는 걸 도입해서 인사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BSC에서 나온 행동의 좋은 행동의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까지를 관찰하면 행동 관찰 척도법이라고 하는 보스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가센터법은 그 중간경영증을 승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외부에 보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하는 평가 방식, 이걸 평가센터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목표에 의한 관리법, 이걸 우리가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에서 MBO라는 것으로서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조직 관리 방식, 이게 MBO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관리법. 그 다음에 19번. 일반적으로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로 분류하는데 논학가가 제시한 모형, 무슨 모형이죠? 지식순환 프로세스 SECI 모델입니다. SECI 모델. 그럼 암묵지로 어떤 과정? 사회화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암묵지가 형식지로 어떻게 돼요? 표출화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형식지로 종합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형식지가 내 몸에 누적되는 암묵지로 변화되는 내재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겠죠. SECI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소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인적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에서 우수인재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수인재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그 직원이 우수인재가 우리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버나드란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버나드란 학자는 조직 이퀄 협동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협력하려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암묵적 지식보다는 명시적 지식이 중요하다. 매뉴얼 중요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글로 표현된 지식.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지식, 조직원들의 내적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암묵지가 더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저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험이나 지혜도 인적 자원 구성 요소로 우리가 암묵지로서 평가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 지식과 정보적 지식은 상당히 중요한 지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번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기업 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업의 통합 과정과 M&A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